으르렁, 호랑이가 덕수의 목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가을 산속, 낙엽 쌓인 그 자리에서 덕수는 그만 주저앉고 말았지요. 손에 들고 있던 호미가 덜그럭 소리를 내며 떨어졌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싶었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어디선가 하얀 털복숭이, 삽살개 한 마리가 호랑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끼잉, 개는 있는 힘껏 호랑이를 향해 지저댔고 덕수를 향해선 고개를 돌려 어서 도망가라 는 듯 눈빛을 보냈지요. 자, 이 이야기가 어찌 시작되었는지 처음부터 천천히 풀어볼까 합니다. 때는 조선 중기 강원도 깊은 산골 마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 마을에 덕수라는 젊은 약초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27살 총각이었지요. 덕수는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를 모시며 살았는데 형제도 없이 둘이서만 살다 보니 살림이 넉넉할 리 없었습니다. 그래도 덕수는 효성이 지극한 아들이었습니다. 날마다 산에 올라가 약초를 캐다가 장에 내다 팔아서 어머니 진지를 챙겼지요. 덕수야, 오늘은 날씨가 추우니 산에 가지 마라. 어머니께서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시면 덕수는 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십시오. 이 정도 추위야 아무것도 아니라요. 오늘 산삼이라도 한 뿌리 건지면 어머니께 따뜻한 소무시라도 해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하곤 지게를 지고 산으로 향하곤 했습니다. 그해 겨울이었습니다. 유난히도 눈이 많이 내렸던 해였지요. 덕수는 그날도 여느 때처럼 산에 올라갔습니다. 겨울철 약초는 귀하니까 값도 잘 받을 수 있었거든요. 눈 쌓인 산길을 한참 헤매다가 덕수는 골짜기 쪽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끼잉, 끼잉. 가냘픈 울음소리였습니다. 사람 소리는 아니고 짐승 소리 같았지요. 덕수는 조심스레 소리 나는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눈 속에 반쯤 묻혀 있는 게 보였는데 자세히 보니 덫에 걸린 어린 개였습니다. 새끼 삽살개였지요. 하얀 털에 뒤덮인 모습이 꼭 손뭉치 같았는데 가만 보니 목에 까만 털 무늬가 있었습니다. 뒷다리가 덫에 걸려 피가 흘렀고 추위에 떨고 있었습니다. 이런, 불쌍하게. 덕수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어미 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 사냥꾼들이 놓은 덫에 걸렸다가 어미는 도망간 모양이었지요. 덕수는 조심스레 덫을 풀어주었습니다. 개는 힘이 없었어. 꼼짝도 못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얼어 죽겠구나. 어디 보자. 덕수는 자기가 입고 있던 솜저고리를 벗어 개를 감쌌습니다. 그리고는 품속에 안아 넣었지요. 따뜻한 체온이 전해지자 개가 희미하게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참말로 기특한 놈이로구나. 걱정 말거라. 내가 살려줄 테니. 덕수는 그날 약초는 포기하고 곧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강아지를 아궁이 옆에 눕혔습니다. 어머니께서 깜짝 놀라며 물으셨지요. 덕수야, 이게 무슨 개냐? 산에서 덫에 걸려 있길래 데려왔습니다. 이대로 두면 죽을 것 같아서요. 에고, 우리도 먹을 게 없는데 개까지 키우려고 그러냐? 어머니께서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씀하셨지만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어머니도 마음이 여린 분이셨거든요. 덕수는 정성껏 강아지의 상처를 닦아주고 약초를 빻아 발라주었습니다. 며칠간 미음을 쏘어 먹이고 돌봐주었지요. 신기하게도 강아지는 일주일도 안 되어 기운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고개도 못 들던 녀석이 어느새 꼬리를 흔들며 덕수를 반겼지요. 덕수는 개에게 이름을 지어주기로 했습니다. 너는 우리 집에 복을 가져다 주는 동이니까 복동이라고 부를까. 복동이는 덕수의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듯 신나게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어머니께서도 복동이를 보시며 흐뭇하게 웃으셨지요. 참말로 영특한 개로구나. 눈빛이 사람처럼 맑아. 그렇게 복동이는 덕순의 식구가 되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자 복동이는 제법 큰 개로 자랐습니다. 하얀 털이 북슬북슬 자라나더니 정말 복스럽게 생겼지요. 특히 목에 까만 털 무늬는 마치 목도리를 두른 것처럼 보여 더욱 귀여웠습니다. 복동이는 낮에는 마당에서 어머니를 지키고 덕수가 산에 갈 때면 반드시 따라 나섰습니다. 처음엔 걱정이 되어 집에 두고 가려고 했는데 복동이가 문 앞에서 슬피 울어대는 통에 결국 데리고 다니게 되었지요. 그래, 너도 내 은인인데 함께 다녀야지. 덕수는 복동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덕수야, 걔도 은혜를 안다더니 참말이구나. 저놈이 내 마음을 다 아는 것 같구나. 그날 밤 덕수는 복동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복동아, 앞으로 우리 잘 지내보자. 너도 이제 우리 식구니까 말이다. 복동이는 덕수의 손을 살짝 핥으며 대답하는 듯 했습니다. 아궁이 불빛에 비친 복동이의 눈빛은 참으로 맑고 따뜻했지요. 그렇게 덕수와 복동이의 인연은 시작되었습니다. 여름이 왔다가 다시 가을이 왔습니다. 계절이 한 바퀴 돌아가는 동안 복동이는 눈에 띄게 자랐지요. 어린 강아지였을 때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어른 팔뚝만큼이나 굵은 다리를 가진 씩씩한 삽살개가 되었습니다. 하얀 털은 더욱 풍성해져서 햇빛을 받으면 은빛으로 반짝였고 목에 까만 털 무늬는 더욱 또렷해졌습니다. 덕수도 어느덧 28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혼자 몸이었지만 복동이가 있어 외롭지는 않았지요. 복동이는 이제 덕수의 그림자처럼 붙어 다녔습니다. 덕수가 아침에 일어나면 마당에서 꼬리를 흔들며 기다리고 있었고 밥을 먹을 때면 곁에 얌전히 앉아 있다가 덕수가 건네주는 밥을 먹었습니다. 복동아, 오늘도 산에 가야 하는데 함께 갈 테냐? 덕수가 지게를 메고 물으면 복동이는 신이 나서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귀여운지 덕수는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지요. 산에 오르는 길은 험했습니다. 가파른 비탈길도 많았고 가시덤불이 우거진 곳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동이가 있으면 달랐습니다. 복동이는 언제나 덕수보다 앞서 걸으며 안전한 길을 찾아주었거든요. 위험한 곳이 있으면 멈춰서서 덕수를 돌아보며 짖었고 좋은 길이 있으면 꼬리를 흔들며 안내했습니다. 신기한 일은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복동이는 코가 참으로 좋았지요. 약초가 있는 곳을 신통하게도 잘 찾아냈습니다. 어느 날은 복동이가 바위 틈을 코로 킁킁거리더니 갑자기 짖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러냐, 복동아? 덕수가 다가가 보니 바위 틈에 귀한 석곡이라는 약초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석곡은 귀한 약재라 장에 내다 팔면 꽤 좋은 값을 받을 수 있었지요. 이야, 복동아, 내가 이걸 어떻게 찾았냐? 정말 신통방통한 놈이로구나. 덕수는 복동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칭찬했습니다. 복동이는 기뻐서 꼬리를 세차게 흔들었지요. 그날 이후로 복동이는 더욱 열심히 약초를 찾아주었습니다. 당귀, 천궁, 작약. 복동이가 찾아주는 약초 덕분에 덕수의 지게는 날마다 가득 찼습니다. 덕분에 살림도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지요. 어머니께 따뜻한 소못도 해드릴 수 있었고 겨울에 먹을 쌀도 넉넉히 장만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복동이를 보실 때마다 흐뭇해하셨습니다. 복동이 너는 참말로 우리 집 복덩이가 맞구나. 내가 온 뒤로 우리 살림이 펴지는 것 같다. 복동이는 어머니의 말씀을 알아듣기라도 한 듯 어머니 앞에 가서 얌전히 앉았습니다. 어머니께서 복동이의 머리를 쓰다듬으시면 복동이는 눈을 지그시 감고 기분 좋다는 듯이 가만히 있었지요. 그 모습이 꼭 사람 자식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복동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덕순의 개가 신통하다더라. 약초를 잘 찾아준다지. 맞아, 내가 봤는데 정말 사람보다 낫더라고. 그렇게 복동이는 마을의 유명한 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복동이는 덕수와 어머니
외에는 아무도 따르지 않았지요. 낯선 사람이 다가오면 경계하며 낮게 으르렁거렸고 집 앞을 지나가는 행인에게는 관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덕순의 식구만을 지키는 충직한 개였습니다.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덕순은 복동이와 함께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을철 산삼을 찾으려는 욕심이 생긴 거지요. 산삼 한 뿌리만 찾으면 어머니께 비단옷이라도 한 벌 해드릴 수 있을 테니까요. 산속 깊이 들어갈수록 길은 더욱 험해졌습니다. 절벽 옆으로 난 좁은 길을 조심조심 걸어야 했지요. 복동이는 덕수보다 앞서 걸으며 길을 살폈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덕수는 바위 위에 올라가 주변을 살폈습니다. 저 아래쪽 계곡에 뭔가 보이는 것 같았거든요. 혹시 산삼이 아닐까 싶어 바위를 타고 내려가려는데 그만 발을 헛디뎠습니다. 으악! 덕수의 몸이 허공에 떴습니다. 아래는 까마득한 낭떠러지였지요. 다행히 덕수는 바위 틈에 자라난 소나무 뿌리를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의 힘이 점점 빠져나갔습니다. 소나무 뿌리도 조금씩 뽑혀 나오고 있었지요. 복동아, 살려다오. 덕수가 있는 힘을 다해 소리쳤습니다. 복동이는 바위 위에서 급하게 지저댔습니다. 낭떠러지 아래를 내려다보며 어쩔 줄 몰라 하다가 갑자기 덕수의 저고리 자락을 입에 물었습니다. 복동이는 있는 힘껏 버텼습니다. 덕수의 체중이 고스란히 복동이에게 실렸지만 복동이는 절대 놓지 않았습니다. 네 발로 바위를 단단히 디디고 버텼지요. 저고리가 찢어질까봐 조심스럽게 하지만 단단하게 물고 있었습니다. 덕수는 복동이가 버텨주는 사이에 간신히 바위 틈을 짚고 기어올랐습니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흠뻑 젖었지요. 가까스로 바위 위로 올라온 덕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을 헐떡이는 덕수에게 복동이가 다가왔습니다. 복동이도 힘들었는지 거칠게 숨을 쉬었지요. 하지만 곧 덕수의 얼굴을 핥으며 걱정하는 듯 킁킁거렸습니다. 덕수는 복동이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복동아, 고맙다.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죽었을 게다. 복동이는 덕수의 품에 안겨 조용히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덕수는 복동이의 털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지요. 목숨을 구해준 고마움도 있었지만 이 작은 짐승이 자기 목숨을 걸고 자신을 지켜준 것이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덕수는 어머니께 그날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깜짝 놀라시며 복동이를 끌어안으셨지요. 복동아, 고맙구나. 우리 덕수를 살려줘서 정말 고맙다. 그날 밤 덕수는 복동이에게 맛있는 고기를 삶아 주었습니다. 평소엔 형편이 어려워 개에게 고기를 줄 수 없었지만 그날만큼은 달랐지요. 복동이는 맛있게 고기를 먹고는 덕수 옆에 누웠습니다. 복동아, 너는 이제 내 동생이나 다름없구나. 아니, 동생보다 더한 존재야. 내 은혜는 평생 잊지 않을게. 덕수는 복동이의 등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복동이는 눈을 감고 편안하게 잠들었지요. 그날 밤 아궁이 불빛에 비친 두 그림자는 꼭 형제처럼 다정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덕수는 30살이 되었고 복동이는 이제 늠름한 장년의 개가 되었지요. 세월이 흘렀어도 둘의 우정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욱 깊어졌다고 해야 옳을 겁니다. 복동이는 여전히 덕수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녔고 덕수는 복동이를 친동생처럼 아꼈습니다.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하늘은 높고 맑았고 단풍이 한창 물들어가는 때였지요. 덕수는 그날도 복동이와 함께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평소보다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는데 어머니께서 요즘 기력이 떨어지시는 것 같아 좋은 약초를 찾고 싶었거든요. 복동아, 오늘은 산삼이라도 하나 찾아보자꾸나. 덕수가 복동이에게 말하자 복동이는 꼬리를 흔들며 앞장섰습니다.
계곡을 따라 한참을 올라가니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깊은 숲이 나왔지요. 낙엽이 소복이 쌓여 있고 고목들이 하늘을 가린 곳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복동이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코를 벌렁거리더니 낮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지요. 덕수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복동이가 이런 소리를 내는 건 위험이 가까이 있다는 신호였거든요. 복동아, 무슨 일이냐? 덕수가 주변을 살피려는데 복동이가 갑자기 덕수 앞으로 뛰어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빨을 드러내며 숲 저편을 향해 사납게 짖었지요. 덕수가 복동이가 보는 방향을 따라 고개를 돌렸을 때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기 나무 사이로 커다란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호랑이였습니다. 그것도 보통 호랑이가 아니었지요. 갈비뼈가 드러날 정도로 말라 있었는데 곤주림에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흉년이 들어 먹이를 찾지 못한 호랑이가 사람까지 노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호랑이는 천천히 덕수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낮게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땅을 울렸지요. 덕수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호미가 떨그럭 소리를 내며 땅에 떨어졌습니다. 복동이가 호랑이 앞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덕수를 향해 고개를 돌려 짧게 짖었는데 그 눈빛이 분명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어서 도망가라고요. 복동아, 안 돼. 덕수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호랑이가 복동이를 향해 달려들었고 복동이도 맞서 달려들었지요. 하얀 털과 누런 털이 뒤엉켰습니다. 으르렁거리는 소리와 짖는 소리가 산울림을 이루었습니다. 복동이는 있는 힘껏 싸웠습니다. 호랑이의 목을 물려고 뛰어올랐다가 호랑이의 발톱에 옆구리가 찢기기도 했지요. 피가 하얀 털을 붉게 물들였지만 복동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호랑이에게 달려들며 덕수가 도망갈 시간을 벌어주었습니다. 덕수는 정신없이 달렸습니다. 뒤를 돌아볼 여유도 없었지요. 나무 뿌리에 걸려 넘어지기도 했고 가시덤불에 찢겨 피가 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복동이가 자기 목숨을 걸고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데 여기서 죽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한참을 달려 계곡 아래까지 내려온 덕수는 그제야 뒤를 돌아봤습니다. 복동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짖는 소리도 으르렁거리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지요. 덕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복동아, 복동아. 해가 저물도록 덕수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복동이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지만 복동이는 나타나지 않았지요. 다음 날 아침 덕수는 마을 사람 몇을 데리고 다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어제 호랑이를 만났던 그곳으로 갔지요. 멀리서부터 까마귀들이 날아오르는 게 보였습니다. 그곳에는 호랑이와 복동이가 함께 쓰러져 있었습니다. 호랑이의 목에는 복동이의 이빨 자국이 깊게 패여 있었고 복동이의 옆구리는 호랑이의 발톱에 크게 찢겨 있었지요. 둘 다 이미 숨이 끊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덕수는 복동이에게 다가가 조심스레 안아 올렸습니다. 복동이의 몸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지요. 하지만 눈은 감겨 있었고 얼굴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마치 주인을 구하고 편히 잠든 것처럼요. 복동아, 미안하다. 미안해. 덕수는 복동이를 끌어안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함께했던 지난 3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지요. 처음 만났던 그 겨울날, 함께 산을 오르던 날들, 절벽에서 자신을 구해줬던 그날. 모든 순간이 눈앞에 생생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복동이의 충성심에 감동한 거지요. 한 사람이 입을 열었습니다. 덕수야, 이런 개는 처음 보네. 주인을 위해 호랑이와 싸우다니. 그래, 사람도 이만큼 충성스럽기 어려운데 말이야. 덕수는 복동이를 정성껏 안고 산기슭으로 내려왔습니다. 집 뒤편 해가 잘 드는 언덕에 자리를 잡았지요. 그곳에서 복동이를 묻어주었습니다.
어머니께서도 나오셔서 복동이 무덤 앞에서 함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복동아, 우리 복동아. 내가 우리 덕수를 살려줘서 정말 고맙구나. 덕수는 복동이 무덤 앞에 작은 돌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술 한 잔을 따라 올렸지요. 복동아, 편히 쉬거라. 내 은혜는 죽을 때까지, 아니 죽어서도 절대 잊지 않을 게다. 그날 밤 덕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복동이의 모습이 보였고, 귀를 기울이면 복동이의 짖는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마당에 나가보면 복동이가 꼬리를 흔들며 반겨줄 것만 같았지요. 하지만 마당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복동이는 이제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덕수는 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복동아, 저 하늘에서라도 편히 쉬어라. 내가 지켜준 이 목숨 헛되이 쓰지 않을게. 차가운 가을바람이 불어왔지만 덕수의 가슴 속에는 복동이와의 추억이 따뜻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세월은 물 흐르듯 흘러갔습니다. 복동이가 떠난 지도 어느덧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요. 덕수는 이제 40살의 중년이 되었습니다. 머리칼에도 흰머리가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고 손등에는 세월의 주름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복동이가 떠나고 3년 뒤 덕수는 이웃 마을의 선한 처녀와 혼인을 했지요. 아내는 말수는 적었지만 손이 부지런하고 마음씨가 고운 사람이었습니다. 혼인한 지 1년 만에 아들을 낳았는데 덕수는 아들의 이름을 석이라고 지었습니다. 돌처럼 튼튼하게 자라라는 뜻이었지요. 하지만 기쁜 일만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석이가 5살 되던 해 겨울 어머니께서 편히 돌아가셨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께서는 덕수의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지요. 덕수야, 복동이가 너를 구해준 덕에 내가 손자 얼굴까지 보고 가는구나. 복동이 무덤에 가거든 내 대신 인사 좀 전해다오. 어머니는 그렇게 평온하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덕수는 어머니를 모시고 복동이 무덤 옆에 묻어드렸지요. 어머니께서도 복동이를 무척 아꼈으니 곁에 계시면 좋아하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로부터 또 몇 해가 흘렀습니다. 석이는 이제 9살 사내아이로 자랐지요. 아버지를 닮아 키가 훌쩍 컸고 얼굴도 까무잡잡하게 그을려 있었습니다. 성격은 명랑했고 다리에 힘이 있어서 산을 오르는 걸 좋아했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저도 산에 데려가 주세요. 석이는 날마다 덕수에게 졸랐습니다. 덕수도 이제 석이가 제법 컸다 싶어 산에 데리고 다니기 시작했지요. 석이는 신이 나서 작은 지게를 메고 덕수를 따라다녔습니다. 산을 오르며 덕수는 석이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떤 나무가 약재로 쓰이는지, 독초와 약초를 어떻게 구별하는지, 산에서 길을 잃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석이는 눈을 반짝이며 아버지의 말을 듣곤 했지요. 어느 날 저녁 산에서 돌아온 부자가 저녁 진지를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석이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왜 개를 안 키워요? 다른 집들은 다 개가 있던데. 덕수는 수저를 놓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덕수를 바라봤지요. 덕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석이야, 아버지한테는 예전에 개가 하나 있었단다. 정말요? 어떤 개였어요? 석이의 눈이 더욱 반짝였습니다. 덕수는 복동이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지요. 눈 속에서 처음 만났던 날, 함께 산을 오르던 날들, 절벽에서 자신을 구해줬던 일, 그리고 마지막 날 호랑이와 싸우다 죽었던 이야기까지. 석이는 숨죽여 들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나자 석이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요. 아버지, 복동이는 정말 용감했네요. 그래, 복동이가 아니었으면 아버지는 지금 여기 없었을 게다. 그러니 너도 태어나지 못했겠지. 석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지요. 아버지, 저도 복동이를 만나보고 싶어요. 복동이 무덤이 어디 있어요? 집 뒤편 언덕에 있단다.
내일 함께 가보자꾸나. 다음 날 아침 덕수는 서기의 손을 잡고 뒷산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해가 잘 드는 그곳에 조그만 돌무덤 두 개가 나란히 있었지요. 하나는 복동이의 무덤이고 하나는 할머니의 무덤이었습니다. 저기 있는 게 복동이 무덤이란다. 서기는 무덤 앞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작은 손으로 무덤의 돌을 만져보기도 하고 무덤 주변의 풀을 뽑아주기도 했지요. 복동아, 나는 석이라고 해. 아버지를 구해줘서 고마워. 내가 아버지를 구해줘서 내가 태어날 수 있었어. 서기의 순수한 말에 덕수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덕수도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술 한 잔을 따랐지요. 복동아, 오늘은 우리 아들을 데리고 왔다. 이놈이 내 덕에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었으니 잘 봐주거라. 그날 이후로 서기는 가끔 혼자서도 복동이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산에 다녀오는 길에 들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곤 했지요. 복동아, 오늘은 아버지랑 산삼을 찾았어. 아버지가 내가 약초 찾는 걸 잘 도와줬다고 하시더라. 가을이 깊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단풍이 붉게 물들고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지요. 덕수는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 더욱 부지런히 산에 다녔습니다. 서기도 아버지를 도와 열심히 일했고요. 어느 날 저녁 덕수는 서기를 앉혀놓고 말했습니다. 서기야, 곧 겨울이 올 게다. 겨울에는 산에 혼자 가면 안 된다. 알겠지? 네, 아버지. 알겠어요. 특히 해가 지면 절대로 산에 있으면 안 돼. 요즘 마을에서 산적들이 나타난다는 소문이 있더구나. 서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어린 서기는 아직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알지 못했지요. 그저 산이 좋고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게 좋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덕수는 복동이 무덤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복동아, 우리 석이 좀 지켜줘라. 내가 저승에서라도 도와줘야 한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복동이 무덤 위의 나무잎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복동이가 대답하는 것처럼요. 하지만 덕수는 그게 단순한 바람인 줄로만 알았지요. 곧 일어날 일을, 복동이의 은혜가 다시 한번 그들을 구할 거라는 걸 아직은 몰랐습니다. 챕터 5 서기의 위기. 그로부터 보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겨울이 성큼 다가와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겨울 준비에 여념이 없었고 덕수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덕수는 아내와 함께 이웃마을 장터에 약초를 팔러 갔습니다. 서기도 데려가려 했지만 서기가 감기 기운이 있어 집에 남겨두기로 했지요. 서기야, 아버지 다녀올 때까지 집에 있거라. 절대로 밖에 나가지 말고. 네, 아버지. 걱정 마세요. 덕수 부부는 안심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장터까지는 왕복 4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였지요. 해가 지기 전에는 돌아올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서기는 집에만 있기가 답답했습니다. 감기 기운은 아침부터 거의 나아 있었거든요.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니 눈이 소복이 쌓여 있는 게 보였습니다. 문득 나무를 좀 해다 놓으면 아버지가 오셨을 때 좋아하시겠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조금만 다녀오면 되지 뭐. 해도 아직 높은데. 서기는 작은 도끼를 들고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지요. 서기는 마른 나뭇가지들을 주워 모았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빨리 갔고 어느새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이렇게 늦었네. 서기는 서둘러 나뭇가지들을 묶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익숙한 길인 줄 알았는데 눈이 쌓이니 길이 헷갈리는 거였지요. 왼쪽으로 가야 할지 오른쪽으로 가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상하네. 분명 이쪽이었는데. 서기는 이리저리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해는 점점 더 기울었고 하늘은 어두워졌지요.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서기의 옷깃을 파고들었습니다. 서기는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서기는 울음이 터질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남자는 울면 안 된다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서기는 계속 걸었습니다. 어디론가 계속 가다 보면 길이 나오겠지 하는 마음이었지요. 그렇게 한참을 걷다가 서기는 멀리서 불빛이 보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그쪽으로 달려갔지요.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곳은 집이 아니었습니다. 낡은 움막 같은 곳이었고 안에서는 거친 목소리들이 들렸습니다. 서기는 본능적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나무 뒤에 숨어서 조심스럽게 움막을 들여다봤지요. 2명의 사내가 불을 피워놓고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행색이 남루하고 얼굴에는 흉터가 있었지요. 서기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마을에서 들었던 산적 이야기가 떠올랐거든요. 서기는 조용히 뒤로 물러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만 발밑에 마른 나뭇가지를 밟고 말았지요. 우드득 소리가 고요한 숲속에 퍼졌습니다. 뭐야, 무슨 소리지? 한 사내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서기는 숨을 죽였지만 이미 늦었지요. 사내의 눈이 나무 뒤에 숨은 서기를 발견했습니다. 이런, 여기 꼬마 하나 있네. 사내가 서기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서기는 몸부림쳤지만 사내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지요. 다른 사내도 나왔습니다. 꼬마가 뭐 하러 여기까지 왔어? 혼자냐? 놓아주세요. 저는 그냥 길을 잃었어요. 서기가 소리쳤지만 2 사내는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형님, 이놈 괜찮은데요. 얼굴도 깨끗하고 저쪽 큰 마을에 팔아버리면 꽤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야. 요즘 장사가 안 되는데 잘 됐군. 서기는 그제야 상황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를 팔아버리려는 거였지요. 서기는 있는 힘껏 소리쳤습니다. 싫어요. 놓아주세요. 아버지, 어머니. 서기는 필사적으로 몸을 비틀었습니다. 하지만 사내는 서기를 더욱 세게 붙잡았지요. 서기의 팔이 아플 정도였습니다. 시끄러워. 조용히 안 하면 혼난다. 사내 중 하나가 서기의 입을 막으려 했습니다. 서기는 그 손을 물었지요. 아, 이 녀석이. 화가 난 사내가 서기의 뺨을 때렸습니다. 서기는 그 자리에 쓰러졌고 입가에서 피가 흘렀지요. 서기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였습니다. 아버지, 복동아, 살려줘. 서기는 아버지께 들었던 복동이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복동이가 아버지를 지켜줬듯이 자기도 누군가 지켜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그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복동이는 이미 오래전에 죽었으니까요. 자, 이놈 묵자. 날이 밝으면 출발할 거니까. 한 사내가 새끼줄을 가지러 움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다른 사내는 서기를 단단히 붙잡고 있었지요. 서기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이 온몸을 감쌌거든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으르렁. 낮고 무거운 소리였지요. 사내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뭐야, 저 소리는? 사내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게 보였지요. 사내는 긴장한 표情으로 허리춤의 칼을 만졌습니다. 형님, 뭔가 이상해요. 움막 안에 있던 사내도 나왔습니다. 2 사내는 경계하며 주변을 살폈지요. 서기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곰일까, 늑대일까, 아니면 으르렁.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눈 덮인 숲 사이로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었지요. 서기는 떨리는 눈으로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2 개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것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더 커다란 개 한 마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얀 털에 뒤덮인 삽살개였지요. 달빛을 받아 은빛으로 빛나는 그 털, 그리고 목에 선명한 까만 털무늬. 서기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께 들었던 이야기 속의 그 개와 똑같았거든요. 복동이?
서기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럴 리 없었지요. 복동이는 10년 전에 죽었으니까요. 서기는 자기가 너무 무서워서 헛것을 보는 줄 알았습니다. 두 산적도 그 개를 봤습니다. 한 사내가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지요. 저게 뭐야? 개치고는 너무 크지 않아? 겁먹지 마. 개 한 마리쯤이야. 하지만 말과는 달리 사내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개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붉게 타오르는 듯한 눈빛으로 두 사내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삽살개는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낮게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지요. 한 걸음, 두 걸음. 개가 다가올수록 사내들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야, 저리 가. 썩 꺼져. 한 사내가 막대기를 집어들고 개를 향해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개는 피하지도 않았지요. 순식간에 달려들어 사내의 팔을 물었습니다. 으악! 사내가 비명을 지르며 막대기를 떨어뜨렸습니다. 개는 사내를 땅바닥에 넘어뜨리고는 다른 사내를 향해 돌아섰지요. 눈빛이 더욱 사나워졌습니다. 형님, 이거 보통 개가 아니야. 다른 사내가 겁에 질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도 칼을 빼들었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지도 못했지요. 개는 낮게 자세를 낮추고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하얀 이빨이 달빛에 번뜩였지요. 개가 으르렁거리며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사내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뒤로 물러섰지요. 또 도망가자. 저건 산신령님이 보낸 개다. 먼저 넘어졌던 사내가 벌떡 일어나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내도 뒤따라 달렸지요. 칼도 짐도 다 버리고 정신없이 도망쳤습니다. 개는 그들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다가 천천히 서기에게로 다가왔습니다. 서기는 겁이 났지만 어찌 된 일인지 도망칠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개가 자기를 해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지요. 개는 서기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코로 서기의 얼굴을 툭툭 건드렸습니다. 아야. 서기가 일어나려 하자 개는 조심스럽게 서기의 옷자락을 입에 물었습니다. 세게 물지는 않았지요. 마치 나를 따라오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정말 복동이야? 서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개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따뜻한 눈빛으로 서기를 바라봤지요. 서기는 떨리는 손으로 개의 털을 만져봤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헛것이 아니었어요. 진짜 개였지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서기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무서움도 기쁨도 놀라움도 모두 뒤섞인 눈물이었지요. 개는 서기의 눈물을 살짝 핥아주었습니다. 개는 다시 서기의 옷을 살짝 물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서기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개를 따라갔지요. 개는 천천히 서기가 따라올 수 있을 만큼만 앞서 걸었습니다. 가끔씩 뒤를 돌아보며 서기가 잘 따라오는지 확인했지요. 눈 덮인 산길을 한참 걸었습니다. 서기는 지쳤지만 개를 믿고 계속 걸었지요. 개는 한 번도 길을 헤매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산길을 훤히 꿰뚫고 있는 것처럼 정확하게 길을 찾아갔습니다. 한 시즌쯤 걸었을까요? 멀리서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이었지요. 서기는 반가운 마음에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개도 속도를 조금 높였고요. 마을 입구에 다다르자 개는 멈춰 섰습니다. 더 이상 앞으로 가지 않았지요. 서기가 돌아봤을 때 개는 서기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서 그 하얀 털이 더욱 환하게 빛났습니다. 고마워. 너 덕분에 살았어. 서기는 개를 꼭 안아주고 싶었지만 감히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 개가 단순한 개가 아니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거든요. 서기는 대신 깊이 절을 했지요. 복동아, 정말 고마워. 아버지한테 꼭 이야기할게. 개는 서기를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는 숲속으로 걸어 들어가기 시작했지요.
서기는 그 모습을 넋을 잃고 바라봤습니다. 복동아, 가마. 서기가 외쳤지만 걔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점점 멀어져 갔지요. 흰 털이 점점 어둠 속으로 사라져 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완전히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서기야, 서기야. 갑자기 뒤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기가 돌아보니 아버지가 횃불을 들고 달려오고 있었지요. 어머니도 함께였습니다. 서기야, 어디 갔었니? 아버지가 얼마나 놀랐는지 아니. 덕수는 서기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장터에서 돌아와 보니 서기가 없어서 온 마을을 뒤졌다고 했지요. 서기의 입가에 피가 묻어 있는 걸 본 덕수는 더욱 놀랐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누가 때린 거야? 아버지, 저기 산적들이. 서기는 떨리는 목소리로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길을 잃은 것, 산적들에게 붙잡힌 것, 그리고 신비한 개가 나타나 자신을 구해준 것까지. 그 개가 저를 여기까지 데려다 줬어요. 목에 까만 털이 있었고 하얀 털이. 덕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지요. 서기가 묘사하는 그 개는 분명 복동이었습니다. 하지만 복동이는 10년 전에 죽었는데. 아버지, 그게 복동이 맞죠? 복동이가 저를 구해준 거죠. 서기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덕수는 대답할 수가 없었지요. 믿기지 않았지만 아들의 진지한 눈빛을 보니 거짓말 같지도 않았습니다. 덕수는 개가 사라진 숲 쪽을 바라봤습니다. 어둠만 보일 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요. 하지만 덕수의 가슴 속에는 뜨거운 무언가가 차올랐습니다. 복동아, 정말 내가 돌아온 거냐? 덕수는 중얼거렸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왔지만 덕수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복동이가 죽어서도 자기 가족을 지켜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덕순의 가족은 복동이 무덤 앞에 함께 앉았습니다. 서기는 무덤에 대고 또 한 번 고맙다고 말했지요. 어머니도 눈물을 흘리며 절을 했습니다. 덕수는 술을 한 잔 따라 무덤 앞에 올렸습니다. 복동아, 고맙다. 우리 서기를 지켜줘서. 정말 고맙다. 바람이 불어와 무덤 위에 눈을 날려보냈습니다. 마치 복동이가 걱정 마세요라고 대답하는 것만 같았지요. 덕수는 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복동이는 저 하늘 어딘가에서 자기들을 지켜보고 있을 거라고요. 챕터 7 진실과 교훈. 다음 날 아침 해가 떠오르자마자 덕수는 서기를 데리고 집 뒤편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어젯밤 서기의 이야기를 듣고 한숨도 제대로 자지 못했지요. 꿈인지 생시인지 복동이가 정말 돌아온 건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언덕에 도착하니 아침 햇살이 복동이 무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눈이 소복이 쌓인 무덤은 평온해 보였지요. 하지만 가까이 다가간 덕수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무덤 앞에 발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개의 발자국이었지요. 그것도 아주 큰 개의 발자국이었습니다. 발자국은 무덤에서 시작해서 산 쪽으로 이어져 있었고 어느 지점에서 갑자기 사라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것 봐요. 서기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덕수는 떨리는 손으로 그 발자국을 만져봤습니다. 아직 눈이 녹지 않은 걸 보니 어젯밤에 생긴 발자국이 분명했지요. 덕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10년을 품고 살았던 그리움이, 복동이를 향한 고마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지요. 복동아, 내가 정말 돌아온 거구나. 너는 죽어서도 우리를 잊지 않았구나. 덕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서기도 아버지 옆에 무릎을 꿇고 무덤에 절을 했지요. 복동아, 고마워. 정말 정말 고마워. 부자는 한참 동안 그렇게 무덤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 복동이를 그리워하고 복동이의 은혜를 되새기며 아침 햇살이 점점 높아지고 무덤 위의 눈이 조금씩 녹아내렸지요. 그날 이후 덕순의 집에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덕수는 복동이
무덤을 더욱 정성껏 돌보기 시작했지요. 계절마다 무덤 앞에 좋은 음식을 올렸고 명절 때면 반드시 절을 올렸습니다. 서기도 아버지를 따라 복동이를 기렸지요. 소문은 빠르게 마을에 퍼졌습니다. 죽은 지 10년이 지난 개가 돌아와 주인의 아들을 구했다는 이야기. 처음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지요. 하지만 서기의 진지한 증언과 무덤 앞의 발자국 이야기를 듣고는 모두 감탄했습니다. 참말로 신기한 일이로구만. 짐승도 은혜를 저렇게 갚는데 덕수가 복동이를 얼마나 잘 대했으면 저승에서까지 돌아왔겠어.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키우는 개들을 보는 눈빛이 달라졌지요. 예전엔 그저 집을 지키는 짐승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식구처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이장님이 덕수를 찾아왔습니다. 덕수야, 우리 마을의 복동이 이야기가 큰 교훈이 되고 있네. 사람들이 개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은혜를 갚을 줄 아는 마음을 배우고 있어. 이장님, 복동이가 준 가르침입니다. 저도 복동이한테서 참 많은 걸 배웠지요. 덕수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지요. 그래, 짐승도 은혜를 알거늘 하물며 사람이 어찌 의리를 저버릴 수 있겠나. 이게 바로 복동이가 우리에게 남긴 가르침일세. 세월이 또 흘렀습니다. 서기는 청년으로 자랐고 덕수도 머리가 희끗희끗해졌지요. 하지만 복동이 무덤은 언제나 깨끗하게 관리되었습니다. 서기는 자기 자식들에게도 복동이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그 아이들도 복동이 무덤에 절을 올렸습니다. 복동이의 이야기는 그렇게 대대로 전해져 내려갔습니다. 마을에서는 매년 봄이 되면 복동이를 기리는 작은 제사를 지내기도 했지요. 개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자는 뜻에서였습니다. 어느 봄날 이미 노인이 된 덕수가 복동이 무덤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기도 중년이 되어 옆에 앉아 있었지요. 아버지, 복동이는 정말 대단한 개였어요. 그래, 복동이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어. 은혜를 아는 마음, 충성스러운 마음. 그 모든 걸 우리에게 보여줬지. 덕수는 무덤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복동아, 내가 있어서 내가 살았고 우리 서기도 살았다. 내 덕에 우리 집안이 이렇게 대를 이어갈 수 있었어. 고맙다. 정말 고맙다. 바람이 불어와 무덤 위에 꽃잎을 흩날렸습니다. 마치 복동이가 천만에요 라고 대답하는 것 같았지요. 복동이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하지만 그 교훈은 끝나지 않았지요. 은혜를 아는 마음, 의리를 지키는 마음. 이건 사람이든 짐승이든 가져야 할 가장 소중한 마음입니다. 복동이는 비록 짐승이었지만 많은 사람들보다 더 훌륭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인이 위험에 처하자 목숨을 걸고 구했고 죽어서도 주인의 자식을 지켰지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의리이고 진정한 충성입니다. 우리도 복동이처럼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은혜를 입었으면 갚을 줄 알고 약속했으면 지킬 줄 알고 소중한 사람이 있으면 끝까지 지킬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짐승도 은혜를 잊지 않거늘 하물며 사람이 어찌 의리를 저버릴 수 있겠습니까? 복동이가 우리에게 남긴 이 가르침을 마음속 깊이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은 복동이의 충성스러운 마음을 생각하며 여러분도 주변의 소중한 이들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이든 친구든 혹은 여러분 곁의 작은 동물이든 그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해보세요. 밤이 깊어갑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 좋은 꿈 꾸시길 바랍니다. 복동이처럼 따뜻한 마음으로 내일을 맞이하시길. 그럼 안녕히 주무세요.